자, 2- 첫 단원이 광합성이에요. 자, 광합성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은 말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뭘로 합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빛으로 합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뭐를?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데, 요 양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무기물도 있어요. 그러면 무기물하고 유기물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 결국에는. 그쵸? 어떤 특정 원소가 있으면 유기물이고 특정 원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그러면은 뭐의 유무에 따라서 유기물하고 유기물을 나눠주냐면 탄소예요. 탄소를 포함을 하면 뭐라고 불러준다? 유기물. 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무기물,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생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식물 같은 애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고 누군가를 잡아먹어서 먹이를 먹어야지만이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식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줘요. 독립영양 생물. 그러면은 식물을 빼고는 스스로 양분을 다 만들 수 없다란 말이에요. 다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이나 동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좀 어려운데 표현이, 종속영양 생물이라고 그래요. 영양 상태가 누군가한테 종속돼 있어. 즉 먹어야 돼. 근데 얘는 스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무기물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는 CO2하고 CO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얘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원료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결국에는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냐면은 화학 에너지를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보면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광합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빛,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광합성의 산물로는 바로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흡수가 되냐면은 바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입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서 흡수하겠어? 식물, 물 어디서 흡수하겠어? 식물 어디다 줘? 물을? 어? 흙 안에 뭐 있어, 식물을? 뿌리. 그래, 뿌리에서 흡수해요, 뿌리. 그러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쭉 줄기에 보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여기 있는 뭐를 따라서? 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면은 식물 줄기에는 뭐가 있냐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관다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관하고 체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로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물관은 뭐가 이동을 하냐면 말 그대로 물하고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을 하는 통로가 바로 물관에 해당이 되고, 채관은 바로 유기양분이 이동을 하게 돼요. 유기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포도당, 설탕, 네,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 게 바로 채관이에요. 참고로 물관은 이동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채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즉 입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식물의 줄기 곳곳에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통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대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식물 세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중1 과정에서 배웠죠. 엽록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엽록체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녹색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엽록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엽록소에서 바로 뭘 흡수하냐면은 비대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산소도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바로 밖으로 내보내고, 이때 밖으로 내보낸 산소가 바로 뭐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동물과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줄 때는 무슨 상태로 저장을 하냐면 녹말이라고 하는 아주 포도당이 많이 붙어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영양, 밥이나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녹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광합성 과정의 그 개요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하고 시기를 보게 되면은 식물 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바로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 있을 때만 일어납니까?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요. 따라서 언제만 일어난다? 낮 시간에만 바로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광합성에 생성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산소가 발생을 했는지를 보던가, 아니면은 아까 처음처럼 이제 녹말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사는 물풀인데, 검정말 잎을 탈색을 해서, 탈색을 하는 과정은 왜 탈색을 하냐면 뭔가 우리가 녹말이 생겼는지를 보려면 아이오디나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젓갈색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람색으로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초록색이 많으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따라서 이거를 탈색을 해요. 그래서 에탄올에 넣고 에탄올을 물중탕 가열을 해서, 뒤에서 요 실험 내용은 다시 나와요. 에탄올을 물중탕 가열을 해가지고 엽록소를 제거를 해줘요. 엽록소를 제거를 해주면, 이거를 해준 과정에서 바로 엽록소가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얀 상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가 뭘로 변하냐면 청람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청람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녹말하고 반응을 했었을 때 원래 색깔이 연한 갈색에서 청람색으로 변하니까, 청람색으로 변하는 걸 봐서 뭐가 만들어졌다? 바로 녹말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말이 합성이 됐으니까 과합성의 산물로 뭐가 생겼다? 포도당이 생겼고, 포도당이 많이 결합을 해서 뭐가? 녹말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 흡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아까도 얘기했죠.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물관을 통해서 입까지 운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입에 기공을 통해서 식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기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앞면보다는 뒷면에 많아요. 뒷면에 많고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공변세포라고 해요. 공변세포고, 공변세포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는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기체가 드나드는 이 통로가 기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과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과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과합성의 산물은 일단 첫 번째로는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과합성으로 맨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고, 포도당은 곧 뭘로 바뀌냐면은 녹말로 바뀐 상태에서 저장이 됩니다. 네, 녹말로 바뀌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은 뭐가 될까? 최종적으로는 탄수화물은 다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당이 돼요. 당. 우리가 알고 있는 당, 무슨 당 할 때 그 당으로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하나짜리 가장 기본이 되는 단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단당이 2개가 결합한 이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단당이 3개 이상 결합한 다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하는데, 단당하고 이당은 단맛이 있는데 다당은 단맛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당에 해당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포도당, 과당 들어봤죠? 음료수 보면은 액상과당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저 과당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당은 설탕, 엿당, 젖당. 설탕은 여러분들 알 거고, 엿당은 여러분들 그 엿을 만드는 당이에요. 식혜가 엿당이 만들어져서 단 거예요. 밥이 분해되면,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젖당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냐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당이에요. 그냥 흰 우유를 먹어도 약간 단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젖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젖당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당은 여러 개가 결합한 건데 대표적인 다당이 누구냐면 바로 녹말이 다당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식물은 보통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만들 때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체관으로 이동시킬 때는 설탕으로 분해를 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시켜요. 그래서 나무 수액을 먹어보면 딱 나무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 물이 나오거든요. 수액이라고 하는데, 수액을 먹어보면 맛이 달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단 나무 수액이 고로쇠 나무라고 해가지고 수액이 있는데 되게 달고, 그 다음에 나무 수액을 졸여. 단풍나무 있죠. 단풍나무 수액을 졸여서 시럽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단풍나무 영어로 뭐라 그래? 네, 그 메이플 시럽이에요. 그게 단풍나무 수액을 졸인 거예요. 그게 메이플 시럽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사탕 단풍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종 자체가. 자,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또 포도당 말고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거나 또는 입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발생한 산소가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보면은, 과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3가지죠. 빛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이산화탄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온도. 요 3가지가 과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빛의 세기.
당연히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뭐가 잘 일어나겠어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데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 양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자 일정 세기 이상이 빛의 세기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 양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때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는 최대의 빛의 세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포화점이라고 해요. 빛으로 포화가 돼서 더 이상 광합성 양이 늘어나지 않는 빛의 세기예요. 저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재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를 하다가 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 양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나와요? 거의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이 속도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아무리 빛을 좀 더 세게 주더라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더 많이 해주더라도 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엽록체고 엽록체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의 엽록체의 수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엽록체를 포도당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장의 기계 대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안에다 아무리 원료를 많이 넣어줘도 기계가 모자르면 기계가 다 돌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개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해서 더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으로는 엽록체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전기를 아무리 많이 주고 그 다음에는 재료를 많이 아무리 줘도 결국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는 이 엽록체 안에서 수많은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들이 광합성에 관여를 해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호흡이든 광합성이든 이런 반응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물질대사라고 불러주는데 이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관여해야 되냐면은 효소들이 관여를 해야 돼요.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나 이렇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인 광합성이든 호흡이든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효소들이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촉매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해준다는 소리는 좀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또는 반응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수월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촉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예, 그런데 이 촉매는 우리 몸 안이고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데 뭐에 매우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열에 왜 약하냐면 여러분들 고기도 단백질이잖아. 달걀도 단백질이죠. 그쵸? 즉, 이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백질은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이거요. 근데 익는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라는 말은 성질이 변해버린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란을 삶았어. 팔팔 끓여서 삶았어. 단백질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날계란이어서 익었죠. 이거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어. 날계란 되니? 안 되죠. 한 번 성질이 이렇게 변해버린, 익어버린 단백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겹살을 구웠어. 먹다 남았어. 구운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 다시 생고기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화상 입으면 피부가 다시 원상태로 다 돌아가지가 않아요. 한번 변형된 단백질이 다시 기능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특이한 게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변성이 돼버리고, 이렇게 변성이 된 단백질은 기능을 상실해요. 온도를 낮춰두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고 이렇게 생물이고 어느 정도 온도에서 그러면은 가장 잘 활동을 하냐면,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가 약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잘 활동을 해요. 그럼 대략 35에서 37도씨 사이 정도에서 가장 활동을 잘합니다, 얘네들이. 사람 몸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온도가 너무 낮아도 효소가 잘 활동을 못해요. 사람 체온이 낮아지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 효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해가지고 저체온으로 죽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광합성 양이 점점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서 최대가 나오고, 요 온도가 요 온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버리는데, 대략 이 온도가 한 40도씨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광합성 양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물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싹 데쳤다가 놓으면은 얘 죽는 거죠, 결국에는. 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효소가 다 변성이 돼서 과합성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도 사람 몸이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서는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나올 텐데,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단백질이 갖고 있던 성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알겠어? 그러면서 성질을 상실하니까 원상태로 돌아오지를 못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과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자, 알아봤습니다. 자, 곱 개념 잡기 보자. 자, 1번. 다음은 과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물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포도당하고 뭐가 생겨야 됩니까? 물. 네,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린 간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는 검정말 잎을 탈색해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과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일단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과합성 산물로 뭐가 만들어진다? 녹말 반응을 한 걸로 봐서는 바로 녹말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과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돼요? O, X, O죠. 자, 과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바로 녹말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과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A와 B, 과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얘는 CO2의 농도죠. 그 다음에 얘는 특정 온도에서 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부터는 과합성량이 떨어지는 얘는 온도.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자, 이 엠픽 탐구하기에서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랑 그 다음에는 과합성의 산물을 알아보는 요 실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XO죠. 과합성에는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과합성 산물으로 포도당 검출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녹말 검출을 했기 때문에 녹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 탐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과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바로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물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과합성 산물로는 뭐가 생깁니까? 바로 녹말하고 산소가 발생을 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물은 안 돼요. 답이. 누구만 돼? 리얼만 돼. 왜 그러냐면은 이 탐구 결과를 통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거는 여기서 실험을 안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 탐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물을 주고 안 주고의 실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따른 광합성 양을 여기서는 알아볼 수는 없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LED 등을 켜고 일정 시간 동안에 CO2 농도랑 산소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여기서 왜 LED 전등을 썼냐면 원래 여기다 이제 백열전구 같은 경우를 쓰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백열전구에서는 워낙 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온도를 똑같게 해줄 수가 없어요. LED는 열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백열전구가 아닌 LED 전등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 맞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왜? 녹말 검출 실험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탐구 2에서 상추잎 조각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서 물중탕하는 까닭은 이 에탄올을 넣어서 물중탕하는 까닭은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엽록소를 제거를 해서 결국에는 녹말 반응을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녹말 반응을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알아보려는 실험인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와 과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금치잎이 얼마나 빨리 떠오르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리고 여기서 실험할 때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어주는 거는 바로 충분히 뭐를 공급해 주는 거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답이 5, 5, X가 돼요. 가장 센 빛일 때보다 가장 약한 빛일 때 산소 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아니죠. 센 빛일 때가 과합성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 탐구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아보려는 실험은 아니에요. 온도에 따른 광합성 양을 알아보려는 실험이 아니라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둘 다 안 되고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연습하기 보면은 A부터 E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죠. A는 물이고 B는 이산화탄소고 C는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는 E는 녹말, D는 산소예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E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결국에는 뭐예요? A하고 누가 광합성에 필요하니? B가 필요하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C하고 누가 만들어줍니까? D가 만들어주고 C가 결국에는 여기 E로 합성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 과정은 식물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뭐야? 여기서 물이죠. 물은 뿌리에 섭수돼서 물관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거 맞고, B,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식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맞고, C는 E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고, D는 식물의 호흡에 이용이 돼요. 이거는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모두의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식물도 호흡해요. 광합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E는 광합성 결과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이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양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빛의 세기 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저 왼쪽 그래프로 나타나고 오른쪽은 온도죠. 자, 따라서 A는 빛의 세기 또는 CO2의 농도고 B는 바로 온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3번이 될 거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량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감소한다는 맞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대체로 증가하다 일정해지고 A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해당이 된다. 맞죠?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관한 그래프는 특정 농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정해지니까 B는 빛의 색이 안 되고 한 가지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 아니죠. 둘 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답이 돼요. 알겠어요? 자.